당장 나가. 넌 상주 자격도 없어. 어머니, 여긴 제 엄마의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서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 오해숙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상주 완장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네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도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 당장 나가. 남편 강민재는 아내의 눈을 피한 채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서연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 공개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산건설의 대출 연장은 중단됐고 회사 계좌는 동결됐으며 시아버지 강태식은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연을 모욕하던 해숙은 이번에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더는 대신 막아주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그곳의 현재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깊은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최명자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최명자가 딸 한서연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기 사흘 전 강산건설 회장 자택에서는 시아버지 강태식의 68번째 생일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전복찜과 갈비찜, 잡채, 구절판이 차려졌고 오해숙은 상위에 놓인 그릇의 방향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지만 해숙은 고맙다는 말 대신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참기름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닦니? 오늘 아버님 회사 사람들도 오는데 친정에서 배운 티 내지 말고 정신 차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없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2해가 지났지만 해숙은 여전히 서연을 시장 반찬 가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고 시간이 지나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서연의 자리를 확인시키는 낙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서연은 대학 시절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최명자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안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치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나도 명자는 딸 앞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그 말 덕분에 서연은 대학을 졸업했고 식품 유통회사에 입사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민재를 만난 것도 회사 협력업체 행사에서였습니다. 그때의 민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서연이 늦은 밤까지 행사장을 정리하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고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말을 듣고도 집안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 민재의 그 말을 서연은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해숙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산건설은 당시만 해도 중견건설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해숙은 아들의 결혼이 회사 이미지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명자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최소한만 부담했고 혼수도 서연이 모은 돈으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실 명자는 오래전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세웠고 그 회사는 이미 대형마트와 호텔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조차 회사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늘 공장에 조금 투자한 게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딸이 재산 때문에 평가받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 민재는 해숙이 서연에게 함부로 말할 때마다 조용히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가족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해숙은 아들을 빼앗긴 사람처럼 표정을 굳혔지만 민재는 적어도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재가 강산건설 전략기획실로 자리를 옮기고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식은 민재에게 사업보고서를 맡겼고 해숙은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집안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주입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서연에게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회사 일이 안정되면 내가 다 바로잡을게. 하지만 그 이번 한 번은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족 행사마다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결혼 후 첫 추석에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시댁 차례를 지내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숙은 갑자기 먼 친척들이 온다며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손님 두고 친정으로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약속했다고 말하자 해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 혼자 밥 먹는 게 우리 집안 체면보다 중요하다는 거니? 결국 서연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명자는 곧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시장 사람들과 먹으면 돼. 너는 시댁 잘 챙겨.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다음 명절에는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 시댁에서 힘들게 지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매달 월급날이면 어머니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명자는 몇 번이나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서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 키우느라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 명자는 결국 돈을 받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 이름으로 된 별도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돈 때문에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강산건설의 상황은 겉보기와 달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주거단지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고 토지보상 문제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공사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자금난을 감추기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부풀렸고 일부 임원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민재는 전략기획이사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회계팀이 위험을 경고할 때마다 그는 이번 분기만 넘기면 된다며 보고서 수치를 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산건설을 겨우 버티게 만든 것은 명자식품과의 물류센터 공사 계약이었습니다. 명자식품은 새 공장과 냉장 창고를 짓기 위해 강산건설에 대규모 계약을 맡겼고 공사 전 성급금도 상당액 지급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태식의 영업력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최명자의 결정이었습니다. 태식은 몇 해 전 회사 자금이 막혔을 때 몰래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돈이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회사가 무너지면 민재와 서연이도 편하지 못할 겁니다. 명자는 딸이 시댁에서 더 힘들어질까 두려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일부 대출 보증까지 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은 서연이에게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돈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태식은 몇 번이나 약속했지만 회사 상황이 나빠질수록 그 약속은 가벼워졌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최명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자존심을 의식해 계약이 자신의 인맥 덕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해숙은 명자식품이라는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창업자가 최명자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최명자는 낡은 시장 골목에서 반찬을 파는 초라한 사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할 때마다 하찮은 일로 집안 분위기를 흐린다고 여겼습니다. 강태식의 생일상을 준비하던 그날 오전, 서연의 휴대전화가 주방 한쪽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해숙이 먼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전복이 너무 질기잖아. 이걸 손님상에 어떻게 내놓니? 서연은 전화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잠시 뒤 명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니?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명자는 급한 일이 있어도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라는 표현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에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생일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겠다고 민재에게 말했지만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에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오늘 은행 부행장 부부도 오잖아. 어머니가 당신 없으면 기분 상하실 거야. 엄마가 꼭 할 말이 있대. 요즘 목소리도 이상하고. 서연의 말에 민재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화로 들으면 안 돼? 오늘만 넘기자. 내일 내가 직접 모셔다 줄게.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해숙의 목소리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명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 생일마다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만든 국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할 서류가 든 봉투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괜찮다.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이번에는 꼭 만나야 한다. 네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메시지를 보낸 뒤 명자는 창가로 걸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반복되던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산건설 회장실에서는 태식이 은행에서 온 공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담보와 보증인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식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최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차례 신호가 간 뒤 명자가 받았습니다. 태식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은행 쪽에서 서류를 조금 보완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만나시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더는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선 모든 보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산건설에 빌려준 돈도 약속대로 돌려받겠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보증을 빼시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명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제가 왜 그동안 버텨드렸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제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긴 뒤 태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산건설의 현금 흐름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보증이 사라지는 순간 회사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집에 있는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2해 동안 아내에게 숨겨왔던 사돈의 진짜 정체를 처음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강태식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회사를 키워온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최명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지만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거래 종료 통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태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거실에서는 아직도 생일상을 정리하던 오해숙이 그를 맞았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묻는 그녀였지만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아직 회사 사람들 배웅하고 있어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명자가 보증을 다 철회하겠답니다. 해숙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반찬 가게 사돈이 무슨 보증을 선다고 그래요? 태식은 아내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최명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숙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명자식품 창업자가 최명자야.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 납품하는 그 명자식품? 그래. 설마 우리 회사 물류센터 공사도 그 사람이 맡긴 거다.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시장 반찬 가게는 시작일 뿐이었어. 태식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강산건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은행 대출이 막힐 때마다 최명자가 직접 개인 보증을 서주었는지 긴급 운영자금까지 빌려주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해숙은 점점 얼굴빛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하찮게 여겼던 사돈이 사실은 남편 회사를 지탱해 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머릿속에서는 곧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서연이도 그 재산을 받겠네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은 작성했겠죠? 아마도. 해숙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서연이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최명자의 재산이 결국 서연에게 간다면 그것은 곧 민재에게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 서연은 알고 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야. 해숙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어. 태식은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결국 우리 식구잖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태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 하지만 해숙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저녁에 얼굴 보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품 기획팀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녀는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최명자는 서울의 대학병원 심장내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검사 결과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지난번보다 심장 기능이 더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더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명자는 곧장 법무법인 정담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도와온 변호사 이도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식품 지분, 개인 금융자산, 부동산,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놓인 강산건설 관련 계약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두 정리하시겠습니까? 명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미루면 제 딸 인생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살려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결혼 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딸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보증은 사망과 동시에 모두 해지하세요. 도현은 메모했습니다. 강산건설 긴급대여금도 회수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자식품과 강산건설의 모든 거래는 외부 감사를 요청하세요. 도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명자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잘못된 일은 끝내야 합니다. 잠시 후 명자는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명자식품 의결권 51%를 한서연에게 상속한다. 도연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표직도 함께 넘기시겠습니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선택권을 주십시오.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평생 다른 사람이 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공증되기 직전 명자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상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 과장,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걸려온 전화. 이번에도 다른 업무가 겹쳤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꼭 만나야 한다. 서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근했어. 미안한데 회사 차량을 내가 써야 해서 당신 차를 가져왔어. 뭐? 은행 사람들이 갑자기 오기로 했어.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나 오늘 엄마 만나러 가야 하는데.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택시 타면 되잖아. 엄마가 꼭 보자고 했어. 나도 회사가 급해.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결국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객차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며 조급해하던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한서연 씨 맞습니까? 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명자 보호자 되시죠? 서연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자택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재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음 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퇴근 시간이라 빈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병원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최명자 환자, 제 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다리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차가운 벽에 손을 짚은 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떨리는 몸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는 응급처치를 마쳤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연은 멍한 얼굴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달라졌을까요? 의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보호자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서연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다고만 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딸을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던 죄책감을 잠시라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최명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거칠게 일하던 손에는 여러 개의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리창에 손을 올린 채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서둘러 뛰어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셔? 아직 의식이 없어. 민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버티실 거야. 서연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꼭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못 갔어. 민재는 위로하듯 등을 토닥였지만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회장님. 수화기 넘어 태식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상태는 어떠냐?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 아니, 사돈어른 의식은? 민재는 잠시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하마.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태식은 곧바로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문제야. 해숙은 이미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언장은 작성했을까요? 아마 했겠지. 변호사는 누구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병원 의자에서 그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자만 떠올랐습니다. 오늘 꼭 만나야 한다. 그 짧은 문장이 자꾸만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침이 되자 병실 앞에 낯선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표님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대표님이요?
미경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정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자 대표님입니다.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군요.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서연을 앉힌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자식품에서 25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자식품이요? 네, 우리 엄마가 창업자이십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새벽마다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밤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거래가 늘었고 지금의 명자식품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대표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딸만은 돈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서 집안 이야기를 많이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은 그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 딸이 돈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서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어머니가 왜 늘 검소하게 살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오혜숙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병문안객처럼 보였지만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사는 뭐래? 아직 의식이 없대요. 혜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회사는 누가 맡는데?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혜숙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알아두는 게 좋잖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혜숙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혜숙은 그제야 미경을 처음 본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명자식품 관리이사 윤미경입니다. 혜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곧장 서연 앞에 섰습니다. 한서연 씨. 네. 법무법인 정담의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도연은 명함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명자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법률 문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혜숙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유 원장 말인가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인데도 안 됩니까? 대표님의 명시적인 지시입니다. 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공개됩니까? 장례 절차가 끝난 뒤입니다. 혜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서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환자분께서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명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딸을 알아본 순간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최명자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최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가 너무 오래 참게 해서. 서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최명자는 남은 힘을 모아 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 그 말이 끝나자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주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몇 분 뒤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은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두 글자와 함께 서연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자 해숙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상주는 우리가 정리할게. 민재도 조용히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당신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이미 모든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을 나서던 이도연은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오해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해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유 원장, 잠깐만 먼저 볼 수 없겠습니까? 도연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최명자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되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국화꽃이 영정을 둘러싸고 있었고 잔잔한 목탁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최명자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는 끝없는 후회만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 완장을 차려했지만 손끝이 떨려 매듭조차 제대로 묶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완장을 대신 정리해 주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따님이 상주 자리에 서길 바라셨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가장 싫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있었고 오래된 거래처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두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너무 적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가 조금 지나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섰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강태식과 오해숙, 강민재, 강지은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보다 화환이었습니다. 강산건설 회장 강태식, 강산건설 임직원 일동, 강산건설 협력사 대표 일동, 대형 화환들이 빈소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장례식을 찾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산건설 회장의 장모 장례식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숙은 빈소에 들어오자마자 상주인 서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상주 자리 배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주 측에서 이미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해숙는 단호했습니다. 회사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회장님 자리가 가장 앞쪽이어야 합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해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문객 명단도 내가 확인할게요. 회사 주요 거래처는 내가 직접 맞이해야 하니까. 서연은 처음에는 장례를 원만히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시간만큼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숙이 이것저것 지시해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숙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친정 친척들보다 우리 회사 손님부터 인사드려. 하지만 외삼촌이, 친척들은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잖니. 서연은 조용히 외삼촌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였군. 최명자는 생전에 미경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서연이는 아마 시댁 눈치부터 볼 거예요. 그때마다 미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빈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녀 수십 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 깊이 절을 올린 뒤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의 따님이시죠? 네, 저는 명자식품 생산본부장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영업이사, 연구소장, 공장장, 해외사업팀장까지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빈소하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생산본부장? 해외사업팀? 그녀가 알고 있던 작은 반찬 가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최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컸죠. 직원 자녀 장학금도 평생 직접 챙기셨잖아요. 퇴직한 직원들 병원비도 몰래 지원하셨다. 덕운. 해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이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해숙는 그제야 남편이 며칠 전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최명자는 정말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서연 것이 된다. 그 순간부터 해숙의 관심은 장래보다 유언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이도현 변호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깊이 절을 한 뒤 조용히 향을 올렸습니다. 서연에게 다가온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아요. 도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해숙이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유언장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가족인데도 안 됩니까? 장례가 끝난 뒤 법적으로 공개됩니다. 해숙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알려주셔도. 죄송합니다.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대표님의 뜻입니다. 해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태식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도연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변호사님, 네, 혹시 보증 관련 서류도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최명자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이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을 몰래 내주셨어요. 회사 어려울 때 월급부터 챙겨주셨습니다. 직원 결혼식이면 꼭 직접 오셨죠. 그 말을 들을수록 서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 윤미경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네? 미경은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날이 오면
꼭 따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황동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장 반찬가게 기억하시죠? 네, 창고 안 오래된 사물함 열쇠입니다. 사물함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하게 되면 서연이가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서연은 열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무언가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열쇠를 향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강산건설 임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연이어 조문을 왔고 민재는 회사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빈소 입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사람들이 뜸해진 사이 민재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면 서연은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도 많이 어려운 거 알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거니까. 우리도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그 순간 서연은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회사 이야기밖에 안 보여? 민재는 변명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조문객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민재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모든 보증이 끝나는 걸까? 그날 늦은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태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왜?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서연에게 상속폭이 각서를 받아야겠어요. 태식은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해숙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탐욕을 보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 병원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훨씬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복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빈소 안에서는 향냄새와 국화 향기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한서연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상주로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예의 있게 보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영정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그런 서연 곁에서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고 이도현 변호사는 장례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해숙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이라기보다 중요한 회사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강산건설 임원들을 직접 맞이했고 조문객들에게 회장의 장모가 별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회사의 체면을 세우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누군가 최명자의 생전 업적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화제를 돌렸고 서연에게 건네지는 위로의 말보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점심 무렵 조문객이 잠시 뜸해졌을 때였습니다. 해숙은 서연을 조용히 빈소 옆 작은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닫히자 해숙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별거 아니야. 해숙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족끼리 오해 없게 정리해 두자는 거야. 서연이 봉투를 열어보자 가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재산 공동관리 동의서. 그 아래에는 상속받게 될 모든 재산의 처분과 관리 권한을 배우자인 강민재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은 강민재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응? 엄마 장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해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는 더 복잡해져. 전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해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유언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 서류에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재도 가족이잖니. 가족이라면 더더욱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못 믿는다는 거니? 서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해숙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돈 이야기? 그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누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니? 우리 집안을 지키려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은 뒤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제 대답은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해숙은 굳은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네. 같은 시각 장례식장 밖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 인터넷 신문의 기자 한 명이 장례식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접수대에서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산건설 회장님 오셨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곧바로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문을 마친 뒤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입니다. 최근 강산건설과 명자식품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해 태식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최명자 대표께서 강산건설의 개인 보증을 맡고 계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빈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은 기자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취재 중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게 예의입니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해숙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회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최명자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다른 방향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 저 아이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해숙은 일부러 조문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재산만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순간 빈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병원에도 제대로 안 모셨잖아. 그건 재산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았니?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명자 씨도 우리 회사 돈 뜯어내려고 계속 압박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영정을 향해 손가락까지 겨누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욕심이 많더니 죽어서까지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해숙은 비웃었습니다. 왜? 찔리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런 분 아닙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제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해숙은 조문객들을 둘러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니? 그 순간
서연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짝 날카로운 소리가 빈소안을 울렸습니다. 해숙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숙은 서연의 상주 완장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 서연이 놀라 완장을 붙잡았지만 해숙의 힘이 더 셌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완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이름으로 차린 장례식에서 당장 나가. 빈소아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놀라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이 장례는. 그러나 해숙은 말을 끊었습니다. 장례비도 우리가 다 냈는데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장례비는 최명자가 생전에 가입해둔 장례신탁에서 이미 모두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모두 본 뒤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역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 그러나 민재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내를 잠시 밖으로 모셔주세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재, 지금은 상황이 너무 커졌어. 당신도 나가라는 거야? 민재는 끝내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서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빈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조문객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의 미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에 이르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경과 이도연이 동시에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 무너져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도연은 상황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곧장 빈소 안으로 들어가 장례식장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상주 계약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잠시 뒤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조문객들 앞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례의 계약 당사자는 고인의 외동딸 한서연 씨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장례비는 전액 고인의 장례신탁에서 지급됐습니다. 빈소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해숙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만이 법적으로 유일한 상주입니다.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은 빈소 안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여 고인의 유언장 공개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해숙의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의 마지막 말이 빈소 안에 울려 퍼지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여 고인의 유언장 공개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도 최명자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도연은 차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장례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발인 이후에 하는 것이. 회장님, 도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방금 전 고인의 외동딸이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공개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 오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지시요?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연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복도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붉게 부은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지만 얼굴에는 깊은 허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한서연 씨,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따님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다고요?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윤미경도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뿐이셨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장례식에서 쫓겨나는 모습까지 어머니가 미리 예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장례식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상주님,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분 잘못이 아니에요. 빈손은 다시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정 앞에 다시 설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미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절대 따님이 밖에서 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빈소문이 다시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조문객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누군가는 서연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책임자와 변호사가 모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은 조용히 빈소 한쪽에 작은 노트북과 휴대용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해숙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대표님께서 남기신 영상입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 원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 틀려는 거죠?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의 별도 지시입니다. 잠시 후 빈소 안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몇 초 뒤 화면 속에 최명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명자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빈소 안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 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세상에 없겠지요. 잠시 미소를 짓던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제 딸 서연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네가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빈소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네가 시댁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집을 여러 번 도왔다. 이번에는 태식과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강산건설을 도운 이유는 사업 때문이 아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명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결혼 생활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숙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움은 감사가 아니라
권리가 되었다. 태식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은 사람보다 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갔다. 민재는 더 이상 화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러 번 기다렸다. 여러 번 믿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영상 속 명자의 눈빛은 슬프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빈소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내가 강산건설을 위해 서 있던 모든 개인 보증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종료된다. 순간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태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긴급 운영자금 역시 약정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강산건설 임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복수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더는 미안하다는 이유로 네 삶을 포기하지도 마라.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도울 수는 있어도 존엄까지 내어주면 안 된다. 그 말에 윤미경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상 속 명자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믿는다. 화면은 천천히 검게 변했습니다. 빈소 안에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시킨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어떻게 이런 영상을 남겨?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영상은 8개월 전에 촬영됐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증 기록도 있습니다. 태식은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주거래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이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딱딱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보증인 사망 확인과 함께 계약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즉시 대출 재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태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만기 연장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그 말은 빈소한 누구에게도 들릴 만큼 작지 않았습니다. 해숙도 처음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그녀는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해. 유언장 집행을 조금만 미루라고 해. 서연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요? 회사만 살리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엄마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가족을 위해 도와주셨잖아. 서연은 한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도우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라고 도운 건 아니에요. 해숙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니 뜻대로 진행해 주세요. 도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은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USB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새벽, 하늘에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안당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한서연은 두 손으로 어머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고 한 걸음씩 계단을 올랐습니다. 윤미경과 이도연은 그녀의 곁을 지켰고 강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오해숙과 강태식도 함께 왔지만 두 사람은 내내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날 공개된 영상의 충격은 아직도 모두의 얼굴에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봉안당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미경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건 마지막 길이 아니라 따님이 혼자 남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민재는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기자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은행에서 바로 회의하자고 합니다.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회의 꼭 가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만. 그 말은 서연에게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결혼 후 수없이 들었던 말. 오늘만. 이번 한 번만. 회사만 안정되면.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세요. 민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결국 장모의 마지막 안치, 순간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회사를 선택하는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산건설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거래은행 담당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명자 대표님의 개인 보증 종료로 인해 기존 여신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추가 담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출 만기 연장은 어렵습니다. 태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은행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해숙은 민재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지금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서연.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상속을 받기 전에 막아야 해. 어머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잖니. 민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숙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정법원 제출용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재산관리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신청 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재산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됨. 민재는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너무.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깐뿐이야. 회사만 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된다. 민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자신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가 잘못했어.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서연은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회사 때문이 아니라?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그의 눈빛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사님, 법원 제출 초안 수정본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열린 첨부 파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재산관리 신청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재산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 배우자가 공동관리 필요, 상속재산 보호. 서연은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욕실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나오자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 서연, 내 말 좀 들어. 회사 때문이지? 민재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잠깐.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잠깐이었고, 엄마를 못 만나게 한 것도 잠깐이었고, 나를 밖으로 내보낸 것도 잠깐이었고,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잠깐이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만 살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서연, 당신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민재는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담보였어. 그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강지은은 본가 서재를 정리하다 오래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곧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성급금 일부는 다른 계좌로 돌리십시오.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계 자료는 다음 분기까지 맞춰놓겠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녹음에서는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속만 받으면 서연이 설득해서 해결하면 돼.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었어? 그녀는 평생 가족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역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목소리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의 절박함보다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더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컴퓨터를 끈 뒤 USB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눈앞에는 장례식장에서 뺨을 맞고도 끝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숨겨야 할까? 한참 동안 고민하던 그녀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결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이도현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최명자의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최명자 대표님 인감증명서를 사망 직전에 발급받으려 했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신청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신청인은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재 씨였습니다. 순간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서울에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엷은 햇살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검은 외투 주머니 속에 오래된 황동 열쇠를 꼭 쥔 채 지하철에서 내렸다. 윤미경은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을 걸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최명자가 수십 년 동안 운영했던 작은 반찬 가게였다. 간판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명자 반찬. 어릴 적 학교가 끝나면 늘 달려오던 곳이었다. 좁은 유리문, 낡은 계산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가게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어린 시절의 냄새를 다시 맡는 듯했다. 엄마.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경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이곳을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언젠가 따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들어가자 먼지가 내려앉은 철제 사물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자물쇠도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찰칵.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창고 안에 울렸다. 사물함 문을 천천히 여는 순간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 하나, 그 아래에는 은행 통장 여러 권, 작은 사진첩, 손으로 쓴 편지 봉투, 그리고 오래된 장부 한 권. 서연은 가장 먼저 통장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통장의 예금주는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이었다. 잔액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10수년 동안 차곡차곡 모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거래 내역을 넘겨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매달 같은 날짜, 입금자, 한서연.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생활비라며 보내던 돈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입금이 이어졌다. 입금자, 최명자. 금액은 자신이 보낸 돈보다 몇 배나 많았다. 윤미경이 조용히 설명했다. 대표님은 따님이 보내는 돈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을 바라봤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회사 급여로 충분하셨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가 이어 말했다. 서연이가 언젠가 다시 혼자 서야 하는 날이 오면 돈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간 서연의 눈물이 통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는 알고 계셨구나. 자신이 언젠가는 시댁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10수년 동안 딸의 생활비를 모아두고 자신의 돈까지 보태왔다는 사실은 서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다음으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웃고 있었고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공장 착공식에서 안전모를 쓴 명자가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뒤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연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말 것.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렇게까지? 미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대표님은 돈이 알려지는 순간 따님이 사람보다 재산으로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한참 뒤 서연은 사물함 안 가장 아래에 놓인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연에게.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가장 위의 편지를 펼친 순간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너무 오래 참게 만들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네가 보내준 생활비는 엄마에게 너무 소중한 마음이었어. 그래서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엄마는 그 돈을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남겨두고 싶었단다. 서연은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흘렀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한 줄이 서연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잠시 후 미경은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대표님께서 꼭 보라고 하신 겁니다. 장부는 일반 회계장부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달랐다. 날짜, 금액, 사용 목적, 요청자, 모든 것이 손글씨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018년 강산건설 긴급 운영자금 지원. 요청자 강태식. 2019년 물류센터 성급금. 2020년 은행 보증 연장. 2021년 긴급 대여금. 2022년 추가 보증. 모든 거래마다 마지막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조건, 서연을 돈 문제에 개입시키지 말 것. 그러나 마지막 몇 페이지부터는 붉은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조건 위반, 며느리를 통한 자금 요청, 민재 직접 연락, 해숙의 상속 관련 질문.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부를 넘겼다. 거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댁이 얼마나 여러 번 어머니를 찾아갔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서연 몰래 돈을 부탁했다. 더는 안 된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이제는 내 딸을 돌려줘야 한다. 서연은 장부를 덮으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은 시댁을 위해 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희생을 하고 있었다. 사물함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도 남아 있었다. 도연이 배터리를 교체한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최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서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엄마가 직접 말하지 못할까봐 남긴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잠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엄마가 틀렸더라. 잠깐 침묵이 이어졌다. 내가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변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참는 시간이었어. 서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엄마를 용서해. 엄마는 회사를 남기고 싶은 게 아니야. 돈을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니야. 엄마는 네가 누구 허락 없이도 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다. 녹음이 끝난 뒤 창고 안에는 긴 침묵만 남았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윤미경이 문을 열자 강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지은은 말없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지은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우리 집 서재에서 찾았어요. 처음엔 버릴까도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형수님을 보니까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서연은 USB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안에는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은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회계 자료를 바꾸라는 지시, 형수님 상속을 이용하려는 이야기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서연은 한동안 USB를 바라봤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옳은 줄만 알았어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진심 어린 후회만 담겨 있었다. 이도현은 USB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자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음 주 유원장 공개 자리에는 채권은행 관계자와 외부 감사인도 참석합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요? 도연의 대답은 짧고도 무거웠다. 대표님께서는 모든 진실이 한자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유언에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순간 서연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공개될 마지막 유언에는 시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언장 공개가 예정된 날 법무법인 정담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길게 놓인 원목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가 차례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 강민재, 오혜숙,
강태식, 강지은, 윤미경, 이도현. 그 옆에는 명자식품의 외부 감사인과 강산건설 주거래은행 기업금융본부 관계자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해숙은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 직원들까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는 개인 상속뿐 아니라 기업 간 계약과 채권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참석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숙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명자 대표님께서는 생전에 이 모든 절차를 공증하셨습니다. 강태식은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최명자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두꺼운 봉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고 최명자 대표님의 공증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봉인이 풀리고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조항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명자식품 지분 51%와 의결권 전부를 외동딸 한서연에게 상속한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은 그녀의 예상과도 달랐습니다. 한서연은 대표 이사직을 반드시 맡을 의무가 없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거나 직접 경영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가진다. 윤미경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시 대표님다운 결정이군요. 서연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강산건설에 제공한 모든 개인 보증은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한다. 은행 관계자가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셋째, 강산건설에 제공한 긴급 운영자금 및 대여금은 계약에 따라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도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넷째, 명자식품과 강산건설 사이의 모든 거래는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일반 조항을 읽었습니다. 다섯째, 한서연이 외부의 압력이나 협박으로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 모든 재산은 명자공익재단 설립기금으로 이전한다. 해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상속폭이 각서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해숙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부속 유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다시 최명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상 속 명자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이면 이미 내 딸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명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숙 사돈, 강태식 회장.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해숙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3번 믿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지원, 두 번째 지원, 세 번째 지원.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번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강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 하나를 남겼습니다. 도연도 처음 영상을 볼 때 가장 오래 멈춰보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 딸에게 상속을 강요하거나 장례식에서 모욕을 주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숙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산건설에 대한 모든 채무유예와 협조는 즉시 취소한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한 번만 위반되어도 철회되지 않는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몇 초 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은 은행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언 조건과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은행 관계자는 감정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산건설의 대출 만기 연장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해숙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계약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감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 결과 강산건설 일부 자금의 사용 내역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는 USB와 회계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명자 대표님의 장부 강지은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 그리고 회계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자료는 관계기관에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태식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 민재가 급히 일어나 부축하려 했지만 태식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요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회의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해숙은 서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무릎으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발. 해숙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어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회사만 살리면 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해숙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모욕한 일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잃게 된 일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해숙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어요.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니 유언대로 진행해 주세요. 도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제발.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서 시간을 벌게 해줘.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엄마가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날 오후 서연 앞으로 한 통의 법원 접수 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강민재가 최명자 유언장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강민재가 유언장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하루 만에 재계와 언론에 퍼졌습니다. 강산건설은 이미 은행의 대출 연장이 거절된 상태였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번졌고 일부 임원들은 개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산건설은 이제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기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시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이름을 이용해 여론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찾는 곳은 명자식품 본사가 아니라 봉안당이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많이 무서워. 서연은 영정 앞에 국화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조금씩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 그 한마디는 매일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강민재와 오해숙, 강태식, 한서연, 이도연, 윤미경이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민재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 최명자 씨는 사망 직전 심장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또한 일부 유언은 외부인의 영향 아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반대측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먼저 USB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유언 공증 당시 전체 영상입니다. 이어 병원 진단서, 공증 기록, 면담 기록, 의료진 확인서를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고인은 유언 작성 당시 시간과 장소, 재산 현황, 법률 효과를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공증 당시 촬영된 영상이 법정 모니터에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최명자는 날짜와 시간을 직접 말했고 유언의 각 조항을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영상을 끝까지 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단 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명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기록, 신청인 강민재,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습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신청했습니까? 민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지만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해숙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회사가 너무 급했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민재는 침묵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 그러나 민재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해숙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그건 네가 혼자 한 일이잖아. 이번에는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승인했다. 해숙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까지.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서 달라질 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마지막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강지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지은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제출한 USB는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편집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은은 잠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해숙는 눈빛으로 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해숙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유 원장의 효력을 인정했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이 짧게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산건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절차를 통보했고 태식은 대표이사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재 역시 전략기획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회계자료 조작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숙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담보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강산건설의 대출 담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숙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집도? 예.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집까지? 태식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방법이 없었어. 해숙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집, 체면, 사교 모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해숙는 결국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명자식품 본사 카페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도 값비싼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놀라 바라봤지만 해숙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회사만 살려다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해숙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에서 엄마를 모욕했던 일을 후회하십니까? 해숙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집을 잃게 된 걸 후회하십니까? 긴 침묵 끝에 해숙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당신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다. 더는 대신 막아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해숙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다 바로잡을게. 서연은 가방에서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이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이미 끝났어.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잃었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네요. 민재는 이혼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음 만났던 자신감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한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식품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한 가지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한서연 씨에게 대표 이사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서연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직을 바로 맡지는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회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서울 거리를 따뜻하게 감싸던 어느 아침, 예전 강산건설 본사 건물 앞에는 더 이상 수많은 검은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채권단 관리 아래 핵심 사업부만 분리 매각되었고, 한때 업계를 대표하던 이름은 이제 신문 경제면에서조차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거짓된 신뢰 위에 세워졌던 성장은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회계부정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재판을 받으며 이전처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권위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재 역시 전략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잃었습니다. 회계자료 조작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평사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사회봉사시설에서 회계 교육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비로소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봉사활동을 마친 민재는 우연히 작은 반찬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간판에는 익숙한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의 식탁.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최명자의 반찬가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공간과 직업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는 그곳을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숙 역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화려했던 사교 모임도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강태식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해숙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은행을 원망했고 남편을 원망했고 심지어 최명자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영정 앞에서 내뱉었던 모욕, 며느리의 뺨을 때리던 자신의 손, 상주 완장을 찢어버리던 순간, 그 기억은 점점 그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혼자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최명자의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사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강지은은 가족의 잘못을 법정에서 증언한 뒤 큰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 작은 홍보회사를 창업했고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서연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두 사람은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편 명자식품은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서연은 대표이사 자리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몇 차례 다시 권했지만 서연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다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명자식품 사회공헌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명자의 식탁. 이곳에서는 한부모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무료 직업교육을 제공했고 반찬 제조와 식품위생 교육,
창업 컨설팅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명자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찬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익을 위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고, 교육을 마친 여성들은 이곳에서 실제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직원들은 대표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깨끗한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한 사람이에요. 천천히 같이 해요. 그 말에 여성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미경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정말 기뻐하셨겠네요.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늘 사람을 믿으셨으니까요. 며칠 뒤 최명자의 첫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국화꽃을 들고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마지막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다. 서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숨을 고른 뒤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러 왔어.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짐이었습니다. 봉안당을 나서자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예요? 서연은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던 소고기 미역국이야.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회사도 건물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 상처를 받은 사람도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최명자가 평생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희생시키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는 것이 언제나 사랑은 아니며 침묵이 언제나 효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최명자는 평생 딸을 대신해 모든 것을 막아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딸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복수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존중받아서는 안 되며 가진 것을 잃었다고 해서 삶까지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과 신뢰를 잃는 순간 아무리 큰 성공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모욕을 견딘 서연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